최순애 시사평론가,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이 대폭 교체, 뭐 청와대만이 아니죠. 국정원장 또 통일부 장관까지 바꿨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이 청와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대폭 교체가 됐습니다. 이 의미를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이 김홍국 교수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큰 측면에서는요. 그동안의 네. 대북 관계, 남북 관계 문제와 또 이 남북미 이 3자 간의 굉장히 미묘한 흐름들이 교차하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 상황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예. 존 볼턴 전 NSC 보좌관의 역시 회고록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여기에 대한 사실상 후폭풍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가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에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이 있고 특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미국의 대선과 맞물리고 북한의 최근 내부 흐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런 경색된 조짐들 선거 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흐름, 이런 여러 가지 공세, 도발까지 나타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 국제사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대북 화해 공동 번영 그런 이 정책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 모멘텀을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또 미국과 통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통해서 하겠다. 결국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의 주역이었던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 후보 그 뭐 또 서훈 국정원장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전면 포진돼서 결국은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 그룹들이 포진했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대북 정책의 실패를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흐름을 문재인 정부의 일기에 있었던 그런 흐름들을 이번 외교안보 라인에서도 더욱더 강화해서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역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등용함으로써 그동안의 중도라든가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인사들까지도 등용하겠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큰 외교안보의 흐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와 그동안의 흐름들을 잘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국내 정치에도 주는 함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금요일 오후 좀 늦게 발표가 돼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또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세 분이 아무래도 뭐 가장 이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고 있는데 주말에 좀 어떻게 여론이 좀 이렇게 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정부의 이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건 분명해 보이는데 예, 최순애 평론가께서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이 약 20개월이에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쨌든 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관계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예. 사실은 이제 대북 관계 그동안에 뭐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화국면 조성. 이거 자체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시그니처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것이 지난번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어쨌든 복원해 보겠다, 반전을 시도해 보겠다라는 인사라고 읽혀집니다. 일단 세 분이 다 이제 대북통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은 완전히 뭐 무대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 특보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관리는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교착 상태를 이제 대화를 이제 복원을 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내서 어쨌든 반전을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먹힐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세 분의 인사가 모두 대북통이어서 네. 지금 상태에서 북한을 이제 어쨌든 대화를 하려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적정한지 북한에 이제 계속 어떤 너무 유화적이어가지고 비판을 받는 지점에 있어서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성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문이 남는 거고 그것이 앞으로 이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예. 그 기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뭐 대충적인 어떤 전략들은 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좀 됐었는데 뭐 뜻밖이라면 뜻밖입니다. 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예상하셨어요, 교수님은? 저는 직접 예상은 아니고요. 예.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인선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서 밝힌 뒷얘기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결단이었다. 왜냐하면 역시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300명의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서 활동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정확한 정보 그리고 판단력이라든가 또는 언급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박지원 의원을 추종할 사람이 299명이 이 박지원 의원은 한 사람을 못 당한다고 저는 볼 정도로 혹시 뭐 방송에서도 굉장히 대중성을 또 많이 확보하고 저도 계시죠.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보다 2배 정도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각 방송을 많이 저보다 지금은 이제 방송 다 끊으셨겠죠. 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발표 전날 까지 하고 예. 그다음부터 이제 다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 소통도 다 그만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런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국정원의 여러 가지 대북 관계에도 다 조언을 하고 자문을 했었고요. 또 많은 북측 관계 인사들과도 사실은 친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정상회담에 1차 의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만든 그렇죠. 분이니까요. 그 이후에도 북한에서 뭐 조문 특사라든가 여러 상황에서도 항상 그 전면에 서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북한을 뭐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런 라인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들 그리고 그동안에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이 결단력이라든가 단호함이라든가 국정원 개혁에도 아마 잘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인물 중에서 또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변절도 하고 배신도 했는데 그래도 이분 한결같은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분 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성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하겠다라고 이제 곧바로 그런 얘기 메시지까지 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국정원장 사실 음지에서 일해야 되는 역할이면서 그러나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국정원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을 개혁해내는 측면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적임자다. 네. 사실 쉽게 만나기 어려운 교수님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네요. 네, 그런데 예상의 이제 범주에 들어가 있었네요. 예, 대신에 과연 문 대통령이 그동안 근데 인사 말씀을 못 하셔서 그동안. 아니 문 대통령이 과연 그동안의 인사 스타일로 봐서는 예. 그동안에 사실은 반 문재인 전선 20대 국회 때는 선두에 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문 대통령이 포용을 할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이 인사에서의 핵심적인 포인트였는데요.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본인이 또 직접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다면 저는 남북 관계에서 북한을 알고 북한의 필요성과 우리의 필요성, 남북 관계에 서로 합리적인 측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박지원 전 의원에 대해서 어쨌든 명함이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현실을 인정한다고 치면 그분의 정보력, 뭐 DJ 정부 이후로도 계속 국정원의 어떤 인맥들을 관리한다든지 그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정보력에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원로들하고도 친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치 구단이라는 얘기도 듣고 뭔가 예견하고 예고하고 이러면서 한국 정치를 마치 주물럭거리는 듯한 인상마저 주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었고 예. 그것이 언론들이 다 받고 뭔가 그걸 이제 현실에 또 적용되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DJ 정부 시절에 그렇게 막후 역할을 한 것이 뭐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실행 3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뭔가 과거 방식에 그렇죠. 의하면 자맹이나 어떤 이런 장막 뒤에서 하는 어떤 역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국정원장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런 방식일 건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좀 들고 박지원 의원이 본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일소에 해소하려면 그리고 역사의 기록이 되려고 그러면 김정은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 선친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어서 대화를 어떤 모색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예. 김정은을 어쨌든 과감하게 비핵화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상당한 반전, 뭔가 김정일을 설득해야 된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의 힘은 거기서 나올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남북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반전을 도모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셈법,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새로운 셈법을 갖고 오라고 하지 말고 김정은이 셈법을 달리해서 과감한 비핵화의 어떤 장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국정원장에 대한 이 사전 국회 인사청문회 성격을 띄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야당에서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저지하겠다. 과거의 예.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들어서 뭐 조호영 원내대표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만치 않은 그런 인사청문회가 될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최순실 평론가께서는 북한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한반도의 모든 키는 사실상 또 미국이 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국은 여기서 남북미가 만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뭐 중국으로부터 뭐 쌀을 받았었고, 북중 교역은 끊어지고, 외환은 부족해지고,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북한도 바뀌도록 해야 되고, 또 미국도 정부가 이제 변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리고 변할 수도 있고, 뭐 트럼프 행정부가 또 뭐 재선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변화의 흐름들을 미국도 전향적인 정책을 좀 펼 수 있어야 되고요. 북한도 네.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도 알고 외교라든가 정부에서 오래 활동했던 박지원 후보자가 지금까지 들 수 있는 인물 중에서는 가장 적임자가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런 약간 판단을 해봅니다. 뜻밖의 인사였지만 적임자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북한과 가깝긴 하지만 이 마쿠에서 과거에 이제 대북 송금 사건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냥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시대에 맞게 그것이 총체적으로 이제 창의적인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또 너무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현 정권의 어떤 정치적 이득, 성과, 여기에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방법 내지는 어떤 그렇게 아까 장막도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만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이 또 발탁이 됐습니다. 예상은 됐습니다만 이인영 의원 통일부 장관 이제 후보가 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순회 평론가께서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과거 민주화 운동을 되게 전대협 제1기 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완전히 통일운동에 이제 매진했다가 국회로 들어와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계속 활동했던 분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퍼즐을 놓고 대통령이 고민을 하다가 장관은 이제 이인영 의원으로, 그다음에 국정원장은 이제 박지원 전 의원으로 이렇게 내정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그 전 장관에 의하면 이제 교수 출신이고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선 출신의 의원을 내정함으로써 뭔가 그 관련 부처 있잖아요. 국방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그래서 요즘 통일부 총리 얘기도 나오고요. 노웅래 의원이 입법을 했어요. 그래서 예. 통일부 총리로 승격을 해서 아마 힘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그래서 아마 남북 교류 협력, 통일까지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될 값에 어쨌든 교류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 남북 관계 개선을 가하자, 거기에 힘을 주자,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대북, 그러니까 북한 유화적인 관계, 그리고 북한 중심의 관계,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우리 한반도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얘기긴 하지만 어떤 미국과의 관계도 중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조는 북미 관계에 앞서서 남북 관계를 먼저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그 부분을 이제 현 정부가 어떻게 이제 치고 나갈 건지, 그 부분이 이제 주목되는 대목인데, 남은 임기 동안에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서훈 이제 안보실장 내정자의 표현 중에 하나는 신중하되 담대하게 가겠다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럼 그 기조 안에 담대하게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그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뭐가 또 있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염려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관계 속에서, 그리고 북미 관계 속에서, 또 한미 관계 속에서 좀 합리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투명한 어떤 대북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역시 사선이고요. 또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었고, 정당 활동, 또 국회 활동들이 활발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부 장관이 기존에는 역시 아무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통일부 장관이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바꿔보자. 특히 통일부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남북 관계에서 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능한 방안들을 저는 이번 외교안보 라인에서 많은 고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역시 야당에서는 편향적인 대북관을 가졌다, 철저히 검증해서 부적절한
사람 가려내겠다라고 지금 이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뭐 만만치는 않을 건데요. 그러나 그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라든가 또는 정치권에서 가지는 그런 비중들을 바라봤을 때는요. 네. 뭐 저는 인사청문회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으려고 봅니다. 더군다나 뭐 국회 의석을 이미 다 여권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큰 변수는 되지 않을 텐데 과연 정말로 어떻게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개선하고 남북관계도 돌파구로 만들어내고 또 남북미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느냐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능력을 가진 그런 팀들이 들어왔다. 네. 일부 뭐 북핵 어벤져스 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역할들을 정말 잘 해줘서 제대로 좀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616님. 이번 인사결정이 이 남북관계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이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국회에 복귀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또 궁금한데요. 또 다른 정쟁의 시작인지 아니면 뭔가 이 협치의 시작인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순애 평론가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의 이 국회 복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뭐 늦었지만 복귀를 해야죠. 그동안 네. 3주간의 이제 보이콧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더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사실은 이 21대 원구성 협상에서 뭐 초반부터 뭐 여의도에 그런 어떤 비판들이 좀 많이 있었죠. 전략 부재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초반에 실기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개도 구럭도 다 놓친 형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야당의 가치는 예. 원내에서 투쟁하는 거거든요.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것이 숫자로는 이제 여당이 강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치는 소수 야당이 어떻게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비판하는 것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통합당도 이제 서는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럼 국회를 바라보는 국회의 풍경도 달라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네. 저는 뛰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결정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잘 된 거고 어쨌든 야당 들어오면서 또 조건을 내건 것이 두 가지 국조와 하나의 특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상임위 7석, 위원장 7석을 다시 돌려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공식 건가요? 요청은 아직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추경 통과할 때 추경이 예. 시한이 있으니 일단 급하게 뭐 상임위원장 7석까지 우리가 가고 차후에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통합당이 등원을 하면서 강하게 이제 국조하고 특검을 요구하니 사실은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주면서 이런저런 어떤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래가 이제 상임위원장 야당 몫이 있으니까 7개를 원래 주는 게 설정한 좋겠네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20개월 뒤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쏠릴 정도의 의석을 가졌는데 우리 예. 국민들의 어떤 견제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임위원장까지 전석을 가진 것이 과연 다음 대선에 유리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독식을 했고 독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독선을 하게 되고 독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대선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고 비판과 견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이제 국회 운영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뭐 통합당이 뭐 국조를 요구하든 뭐 특검을 요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애초에 합의했던 애초에 설계했던 원구성대로 돌려주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그것이 민주당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상임위원장을 좀 야당에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미 절차는 밟아서 이미 위원장이 됐고 그랬는데 예. 사실은 그러고 나서 뒤늦게 복귀해서 그럼 그거 받겠다. 또 위원장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미 됐을 뿐더러 참.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는 국회 모든 사실은 정식 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협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걸 또 뒤늦게 받겠다는 것도 사실은 모양이 우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는데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 3차 추경 관련해서 예. 사실은 저는
전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금의 야당은 비판과 견제 역할도 해야 되지만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말로 숙권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향후에 뭐 대권 경쟁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도 정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저는 이번 3차 추경에 참여하지 않은 게 너무나 뼈아픈 그런 국회 정당으로서의 이 본질적인 업무를 해태해버린 예. 너무나 뼈아픈 실책이 아니었나. 대신에 지금부터는 이제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 들어가서 원내에서 싸우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뭐 조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식 입장과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공수처법을 놓고 15일까지 이제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사실 출범을 원래 해야 되잖아요. 법에 따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뭐 일단 어렵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2명의 추천권을 야당이 가지고 있는데 야당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중에 7명 중에 6명의 추천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추천조차 되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이 부분과 더불어서 뭐 부동산 후속 입법이라 관련된 후속 입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생 개혁 법안 이런 나왔을 때 이미 대치 전선이 상당히 깊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협치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략적인 좀 묘수들도 만들어내고 또 여당이 어쨌든 다양한 그런 안들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도 또 아마 뭐 특검 얘기하고 하지만 특검 받아들이긴 왜냐면 검언유착 사건은 이미 여당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좀 늦었지만 좀 관용을 베풀어서 좀 상임위원장을 아니, 다시 주고 뭐 이러면은 내가 보기엔 좀 협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해야죠. 아니지. 국회라는 게 뭐 물론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참된 민주주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은 사실은 이제 소수의 의견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통합당의 전략 부재를 제가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저렇게 숫자가 많고 밀어붙이는 것도 결코 저는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전제를 하고서라도 예. 통합당이 어쨌든 그래도 뭐 103석 아닙니까? 41%의 의석을 지역구에서 득표율을 잇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당의 의견을 좀 듣고 물론 통합당이 그래도 입장을 바꿔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게 맞물려야 되는 거긴 하지만 민주당이 그래도 의견을 좀 듣고 통합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좀 제안을 해서 뭔가 국회를 같이 가야 된다, 같이 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타임 스케줄, 이번 회기 안에 뭘 해야 되고, 그래서 1년 반 뒤에 뭘 하고, 이게 너무 그 목적지향적인, 그래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저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민주적인 절차에 합당한 건지, 이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통합당 있고. 내부에서는 그래도 국회 상임위원장을 좀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아무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원구성 이후로 여의도에 여러 가지 그 분석과 비판들이 있어요. 예. 지금 이번 원구성 협상 자체가 일단 전략 부재였고 그래서 뭐 김정인 위원장하고 뭐 정진석 김무성 전 대표 간에 뭐 사이도 나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원구성 전략을 피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조언을 알겠습니다.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당 내부에서는 뭔가 아직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미묘하게 그런 어떤 지금 갈등들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 얘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주의 정치전망 김홍국 대진대 개건교수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